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말고 아래 메일 주소로 쫙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 어리게 정성껏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사연이 제목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가족 어떡하죠? 뭐 이렇게 나갔는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대화를 포기한 우리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댓글이 달려서 댓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민주님의 댓글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어른들이 사연자의 가족들처럼 되는 것 같아요. 체면을 중요시하고 남의 눈이 중요하고 자신도 그렇게 키워져서 그런 겁니다. 수능형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남에겐 세상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에겐 이상한 사람, 자기 성취를 이루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고도 실천 활동을 하시는 사연자니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좋은 점만 찾아 인정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족이 나를 해치려 할 때는 확실하게 의사표현하시고요. 저도 반평생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연자가 많이 힘드실 듯 한데요. 엄마처럼 다른 가족처럼 안 되려면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기 내신 사연자분께 응원 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저 지난 사연 녹화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좀 남아가지고. 괜히 말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제목을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쓴소리한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늘 정말 공감을 앞세우며 이렇게 따뜻한 상담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을 막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이 가서 한 소리예요. 네.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계, 어떤 단계들을 다 거치면은 결국에 또 도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게 너무 빠르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들리는 것만 들으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근데 댓글이랑 후기가 지난번에는 빛의 속도로 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들었거나 일단 방송 안 들었거나. 근데 그 썸네일만 보면 좀 겁나서 안 듣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는데 아직 뭔가 그 소화시키지 못했거나. 그럴 수 있을 진짜 것 애정이 같습니다. 담긴 쓴소리였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이게 저는 이 댓글에서 와닿는 표현이 엄마처럼 다른 가족처럼 안 되려면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많이 하셨다는 소리지. 네, 노력을 좀 많이 하셨고 참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근데 닮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모습을 어느 순간 자기가 딱 닮았을 진짜 때가 나오잖아요.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똑같아져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때 진짜 힘들죠,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도 받고. 그래서 저는 되게 뼈 아프지만 따뜻한 조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우 어리고 더 건강해질 가능성과 기회가 훨씬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력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전에 저 사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절대 얘기 안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짜 오만한 방송이에요. 들을 사람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완벽하다. 매주 목요일 7시에 방송이 뜨거든요. 그 알림이 안 오면 또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 오늘 사연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로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 생활을 오래 해왔으며 현재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쯤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치료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였는데 성남시 공무원들 조례에서 간단히 말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우연히 보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가난에 대한 구조적 이해, 공무원의 공공적 의무 등에 대한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누구보다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사람이 가진 욕망과 나태함 등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터진 수많은 사건과 이재명을 흔드는 공작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패배한 날에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고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가슴 깊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오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매사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딪히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오랜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고등학생 때까지 피멍투성이인 몸으로 지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서 생일이면 꽃도 사다 드리고 아프실 때면 간호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 비해 저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언니는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고 과학고에 진학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말더듬이에 못생겼고 식탐도 있었고 친구들을 사귄다고 매일 선물을 갖다 주고 잘해주어도 왕따나 당해서 부모님을 상담에나 불려오게 하는 많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맞아도 좋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날엔 일부러 감기에 걸리려고 창문을 열고 자거나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여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도 해봤지만 전혀 엄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너 같은 게 뭘 제대로 하겠니? 네 주제에 서러워서 울면 더 맞았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고 동정 사려고 하지 말라고 진짜 불쌍한 건 나라고 청소 빗자루가 일주일에 한 번은 동강이 날 정도였죠. 아버지와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산후 우울증에 육아도 버거웠던 엄마는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왜 내가 네 아빠 같은 인간을 만나서 너 같은 걸 낳았을까?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죠. 아빠의 직장은 좋은 편이었고 직장에서 준 사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 자가용까지 있었거든요. 엄마의 유일한 자랑은 언니의 성적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식은 물론 가정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가져다 주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빠는 시골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잘해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고요. 어려서부터 공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며 비난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새벽 대문 앞에 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도 가끔 아버지는 잠자리에 와서 자기 위에 올라와서 꼭 안고 뽀뽀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릴 땐 괜찮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그래서 피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화가 거의 없던 아버지와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니 제 모든 짐이 아파트 앞에 쌓여져 있었고 웬 트럭이 한 대 와 있었습니다. 더는 너랑 못 살겠으니 나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9살 때 집에서 쫓겨난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다가 재수 끝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요. 대학생활에서 만난 예수의 삶을 전하는 동아리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급진적인 사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라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저는 많은 선후배들이 생기고 리더의 역할도 하게 되며 인정받았습니다. 매일 왕따를 당하던 학교와는 다른 곳이었고 그곳의 생활은 저를 치유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무엇 때문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았고 당시 젊은 청년의 목사님이셨던 분과 저는 둘이서만 성경 공부와 야외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불륜설이 돌기 시작했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던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님은 쫓겨났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울며 호소했지만 역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때 몇 남자 후배, 선배 동료들이 연락을 해와서 만났는데 밖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 술과 성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 처음 자살을 생각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잡고 공동체로 지내며 울고 웃던 사람들이 이렇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제 가치관에도 큰 혼란이 왔었어요. 많은 방황 끝에 대학 때 병행하던 영화 모임을 계기로 시네마테크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또 영화에 푹 빠져버렸죠.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낡은 필름들, 무성 영화들, 50년대 느와르, 60년대 혁명 영화, 7, 80년대의 거대한 실험의 영화들과 90년대 예술 영화들. 수년을 영화를 보고 글을 쓰면서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지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로 영화 관련 글을 쓰며 작은 지면에 간간히 글을 내던 저에게 한 영화평론가가 연락을 했고 저를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글이 좋다고 해준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막상 자기가 키워주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마음이 흔들렸고 또 사람을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응하게 되었죠. 한동안은 프레스카드도 나오고 시사회 영화제도 다니게 되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는데 후에 후배를 성폭행한 것을 계기로 그 사람이 가짜 영화평론가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과 가까워져서 보증금을 빼 큰 돈까지 빌려준 상태였기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청혼을 했던 그 사람이 이미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현실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겨우 살아나 술만 먹으며 거식증에 빠져 지내다가 힘들게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밖에는 일할 곳이 없어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요. 스마트폰을 하고 싶다는 것과 언니가 조현병에 걸려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너가 언니를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은 비정규직이어도 저와 비슷한 사정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왔기에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저의 교류 방식,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긋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다가가며 매일 웃어주고 통장 잔고가 없어도 선물을 건네고 밥을 사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우울 혹은 조울, 불안, PTS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지만 술을 끊지 못해 성격적 장애가 나아지지 못했던 탓인지 사람들이 저를 피하면 저는 또 그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특별히 저를 이뻐했던 이사님이 성추행을 했고 어떤 직장에서는 히스테리컬한 여자 상사가 저를 미워하여 경비원을 동원해 문을 잠그고 출근을 저지하고 남자 직원한테 웃어주었다는 이유로 술집 잡부 같다고 하는 등 비하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제가 화해의 뜻으로 가져온 화분은 쓰레기통에 처박기도 했고요. 지금 같아서는 고소를 했겠지만 당시에는 밥벌이가 급했고 상사들을 고소하려면 회사를 나와야 한다고 했기에 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울며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기도 했죠. 제 편을 만들지 못했던 저의 탓이었겠지만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었고 저를 더 이상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 자살을 하는 것도 비참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심리치료도 받고 등산 동호회도 하였습니다. 독서 모임도 했죠. 우울과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넘어져도 매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적인 이슈들이 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생겼고 참 그냥 그런데 외로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지 쉬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여자로 살기 싫어서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파견직 자리에서 저는 여성적인 그 어떤 행색도 다 포기하고 일만 하고자 매일 워커홀릭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적으로 메말라갔고 그 아끼던 DVD도 책들도 많은 CD들도 락도 재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만 하고 술만 먹으며 방송이나 봅니다. 제가 누군가와 다시 제대로 된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관계의 사람들은 제가 이 정도로 망가진 줄 모르고요. 그들을 향해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괜찮은 척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고 무표정하고 싶은데도 사람만 보면 웃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너무 멀쩡하게 잘 사는 척을 무의식적으로 진짜처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다니는 파견 직장에서 저를 오픈해 본 사람이 몇 있는데요. 저와 또래도 비슷하고 마음도 따뜻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픈한 것인지 이제는 저를 피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으려 하고요. 말을 시켜도 모니터만 보고 답합니다. 많이 슬프고 암담하죠. 저는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저에게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늘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지만 오늘이 제 생일인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추운 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사랑하고 손을 호호 불며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하 15도에도 시장에 나와 큰 소리를 외치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사랑합니다. 지나갈 때 눈 마주치는 아가들을 사랑하고 툭 쳤을 때 고개라도 꾸벅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문 잡아주면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사람을 들일 수가 없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모든 관계를 거의 다 실패한 듯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더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균 씨의 죽음을 보고 같이 가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만 만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별로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들일 테니까요. 제가 너무 방어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누군가의 무표정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데 대부분은 무표정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보다 더 긴 사연이었는데, 네.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용기 있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지난번 사연자랑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은 어딘가에 화가 난 그런 대상도 명확하고 있었는데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너무 슬프고 힘이 들어 보이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선생님이 좀 전해주신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일단 오늘은 신성미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맹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연을 사실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좀 살렸어요.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분에게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특히 좀 더 듣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느끼는 기분의 변화가 이제 기분이 막 변화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좀 더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본인이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 관계가 잘 안 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관계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어디가 문제인데 아니면 지금은 나는 진짜 문제야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불안이든 우울이든 아니면 기분 좋은 거든 이런 기복이 되게 강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예상이 좀 드는데 그런 에피소드들 제가 좀 만약에 상담에서 만났으면 좀 같이 그 기분들을 좀 느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분을 느끼는 당신이 절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화와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뭔가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미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이래서 이렇지라고 가니까 결국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의 가치감이 상실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나? 이 세상에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만나게 된다면 이분하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는 감정이 굉장히 휘몰아칠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꼭 알게 되는 포인트가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연 읽으면서 가장 좀 칭찬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고 되게 애썼는데 상처받고 이러면 남 탓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내가 너무 많이 다가갔나? 급하게 다가갔나? 그래서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밖에서 관찰하고 조망하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치감을 살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무표정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혹은 나를 이제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경험들이 좀 쌓였다 보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겁이 나든 화가 나든 감정에 확 휩싸이기 좋은데 이런 관계에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결국엔 소통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그런지. 그래서 이 소통하는 기술을 상담 지금 받고 계신다면 그걸 꾸준히 좀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 직접 물어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확인하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한 게 맞는지 좀 확인되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마 초반에는 이제 관계들이 지금은 잘 없으시니까 상담사분하고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상담사한테도 막 느껴요. 상담 선생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100%죠. 네. 예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이 지난주에 뭐 휴가를 간대 이러면 나랑 상담하기 싫어서 휴가 갔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셨어요. 제가 제일 주변에 진짜 딱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렇구나. 정말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카톡에 무슨 답장을 안 했어. 어. 근데 뭘 물어봤는지 제가 그걸 너무 스쳐 지나간 거야. 별 네.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답장을 안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날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서 그걸 물어본 거죠, 저한테. 근데 언니 왜 그거에 왜 답장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자를 말하는 거야? 하니까 또 상처를 받았어. 그 문자를 기억 못한다는 것 자체에도. 그래서 막 빌고 미안하다고 너무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정말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구나. 그건 또 제가 미흡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예민하긴 하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 속에 있는 친구를. 네. 한마디에. 그래서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라고 저도 맞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네가 생각한 건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무서워서 확인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확인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아니면 거의 단정적으로 그렇게 네네. 믿고 있거나 해서 초반에는 상담사라든지 하여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한 명만 찾아도 좋아요. 맞아요. 그 연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일상에 가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같은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지금 거부하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부단히 연습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흑과 백처럼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A 아니면 B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A와 B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따돌려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드는데 근데 안 따돌릴 때도 있어. 가끔 나를 따돌려. 이렇게 여지를 일부러라도 두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A, B 모두 가능해. 이런 것들 좀 연습하시고. 안 돼, 선생님. 근데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우선하겠습니다. 답을 다 듣고 왜 그랬는지를 들으면 네. 약간 예측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요 답은 좀 끝에 한번 들으시고요. 네, 실전은 마지막에 또 네.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 네. 일단 선생님, 김태형 선생님 분석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 상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매우 크죠.
어머님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19살에 쫓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학교를 네. 다녀오니까 짐을 아파트 앞에 쌓아놓고 나가라는 거였잖아요. 네. 이유도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물론 그 뒤에도 뭐 용돈은 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시원 다니면서 재수를 한 거 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비난 그리고 체벌 뭐 이 체벌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폭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서적, 아, 신체적 학대. 학대 본인도 표현했지만 육체적 정신적 학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생긴 결과가 뭐냐 자기 개념이 굉장히 왜곡됐을 겁니다. 말더듬이에 못생겼고 식탐도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믿을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친구는 자기가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안 찍었대요. 너무 창피해서. 네. 근데 못생기지 않고 예뻐요.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듣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안 들리는구나. 안 들려요. 절대 수용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떨지는 사실상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자기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건강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자존감도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대인관계 방식도 상당 정도 왜곡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증거가 뭐냐면 친구들 사귄다고 매일 선물 갖다 주고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잘못된 대인관계 방식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뭐랄까요 맞춰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거절을 못하고 야 돈 좀 빌려줘 막 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또 왕따를 당하고 그 결과.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엄마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맞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 일부러 감기 걸리려고 창문 열고 자거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서 관심 끌려고 했던 시도 이런 걸 봤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사고를 했었고 이것이 대인관계 방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대인관계 방식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게 됐고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받기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라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사랑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해준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프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네. 사람한테 받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들한테 사랑을 계속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일부러 감기에 걸리기까지 하고 뭐 그런 짓도 했는데 과연 사랑받고 싶다라는 이 욕망 이건 정당한 거죠. 건강하고 이 욕망이 성인이 되면서는 해결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겪은 관계도 경험들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 교회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기꾼한테 네. 당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도 문제를 겪었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 사랑받기 문제에서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거기에 좀 잡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졸업 못했다고 좀 보는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인관계를 할까, 현재 성인이 되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급격하게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 있죠? 네네. 영화평론가를 사칭했던. 키워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네.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너 책임지게 키워주겠다라면 100% 사기꾼이야. 저도 누군한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왜 끌려가느냐. 이때도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믿어도 되나? 의심이 어, 있었다. 있었다. 근데 왜 믿었어요? 나의 글을 나-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인정해주고, 처음이었다고. 날 인정해주고, 날 키워주겠다고 한 사람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분이 자기를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나한테 좀 잘해줄 것 같고, 잘해주고 실제로. 또는 뭐 키워준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러면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 보증금을 빼서 큰 돈까지 빌려주는. 그리고 사기꾼인데 청혼까지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 정도로 빨리 사람한테 끌려 들어간다. 그 대신 배신을 당하거나 자기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냉담하게 빨리 돌아서는. 뒤에 나오죠. 그런 얘기 자기가 한다고. 그리고 차갑게 대한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면. 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깊게 자리 잡아서 그렇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대인관계가 너무 변동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면 이제 경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잘해줘. 먼저 웃고 선물도 막 앵기고 그 어릴 때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커서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통장 잔고 없어도 선물 보냈다는 게 엄마한테 사랑받고 친구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선물 잡고 준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정말로 막 좋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분이 확 드니까. 네. 자기가 주면서. 계산적인 아.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다 줄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웃고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게 몸이 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가갈 때 저 자세로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사랑받기 졸업을 못했잖아요. 네. 안 돌아오면 급격히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귀신같이 느끼거든요. 느끼죠. 이렇게 잘해주면은 네. 뭔가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맞습니다. 엄습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그거를 티를 안 그렇죠. 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를 읽은 사람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많이 잃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밑에는 결국에는 외로움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어떤 있죠.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 맨 처음에는 되게 화기애애하게 가까워졌지만 그쵸.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이면들을 네. 느끼게 되고 그러면 네. 그게 또 상대가 느끼기 또 어렵고 부담스러워지면 또 네. 멀어지게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애정결핍증 환자를 사랑의 흡혈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상대방의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는 차원에서. 근데 상대방들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용해요. 그렇죠. 딱 보고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엄청나게 이용하려고 그러죠. 음. 그래서 성적 유혹을 많이 받았던 것도 제가 볼 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인관계를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관계 패턴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명확하게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변동폭이 큰 그런 문제들. 근데 그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그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나요? 뭐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일 제가 볼 때 핵심 증상은 대인관계에서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감정이 불안정한 것이 네. 유지된다. 그게 패턴이고 또 근데 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게 느끼면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냥 자기도 뭐 이유를 몰라요. 그냥 감정이 불안정하고 또 하나 가장 특징적인 다른 성격 장애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게 관계에서의 어떤 자해와 자살 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상대는 뭐 협박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간절하고 절실한 순간이죠. 근데 네. 그런 행동 패턴이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보고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죠. 조울증이랑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그건? 거죠. 다른 네. 거예요? 그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데 그 특징이 대인관계 특징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극단적인 찬양과 네. 극단적인 비난을 오가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대인관계 방식이 그렇게 저는 극단적으로 자꾸 지금 변동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네. 표현을 썼던 건데 너무 그 표현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대인관계 방식이 약간 극단적이다 이거죠. 이쪽으로 확 치우쳤다가 네.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통제를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감 같은 것도 좀 생겼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예수님 빼고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고 싶다고. 네.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받기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자꾸 시도할 경우 이게 섞여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하자면 사랑받기 졸업하기 위한 과제를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짜 사랑 고난사에는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요. 네. 네. 성인이 되면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하셔야 주기를 된다고. 네, 그걸 이제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뿌리인 가족이 준 상처, 가족이 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당연히 해야 돼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다 나오잖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문제 지금은 극복했냐. 이제는 어른인데 사랑을 더 이상 받는 것보다는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틀어졌느냐, 즉 한마디로 사랑받기 졸업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야 되고 가족 관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그 문제 해결이 우선이에요. 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딴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제 인생에 사람을 드릴 수가 없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모든 관계를 거의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이 아직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몇 가지를 지목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막 오픈을 많이 했나?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가 저는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대인관계를 할 때 있어서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저자세를 보이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랑받기 위한 노력들, 당하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쪽이에요. 너무 맞춰주고. 그래서 그 이유 없이 웃는 것도 뭐 그래서 생긴 습관일 테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가갔다가 상대방한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조금 뭐 냉담하게 군다거나 거절의 표현을 보이면 빨리 낙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문을 닫아버리는. 아니면 계속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혹시 뭐 서운한 거 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템포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막 다가가다가 자기 저번에 열면서 너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랬는데 그렇지. 혹시 그거 그런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막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인관계 방식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변동이 심하고 즉 저자세와 냉담한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사람들 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식하고 전면적인 대인관계 패턴 수정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게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조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되게 우상시 됐다가도 어떤 작은 흠집에 이 사람을 굉장히 나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좀 이 중간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 보듯이 다른 관계나 이런 데에서도 이 중간 지점을 잘 볼 수 있는 걸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데 광신적 사랑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는 방향인 근데 거죠. 다행히 이게. 그 아까 구체적으로 쓴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으세요. 네.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있어요. 그때 연설 내용 몇 가지를 포인트를 집은 게 정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저도 좋은 점이라고 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은. 다만 대인관계 방식에서는 자꾸 자기의 어떤 약점이 자꾸 네. 전면화되면서 자꾸 네. 실패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저도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성미 선생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저 상담가가 다 훌륭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상담사 찾아가고요. 저는 몇 군데 추천해주고 싶은 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상담가 중에 이상한 사람 아주 많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한테나 어디든 그렇죠. 어디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자기 분야라고 막 괜찮은 척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상담가 잘못 만나서 네. 더 상처 더 받은 사람 상처받을 수 무지 있죠.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가한테 아무한테나 받을 게 아니고 신성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네. 좋은 좋은 분 소개 상담가를 받아서 진짜 제가 인간성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 분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의 글을 쓸 정도면 상담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진짜 정도. 좀 매일 회신 드려야겠어요. 몇 군데 좀 좋네요. 생각나는 상담사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가장 사실 걱정되는 건 자해와 자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자꾸 반복되고 실패하는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자체도 좀 자기가 너무 슬프고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한테 화나고 분명히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화를 낼 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나 분노 표출을 상대에게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한테 하게 되었어요. 그 꽃 사주고 간호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저는 이 뒤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서라도 감기에 걸려서라도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라도 자기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 유지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 방법이 그 순간에 굉장히 그 무섭고 벌어질까봐 겁나고 이럴 때에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이 결코 나나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이미 사연자분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의 어떤 이런 빠른 속도를 좀 조절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40대 되시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참 힘들었었지, 이런 것들을 꼭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진짜 촘촘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단으로 안 가는 생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되게 열이 확 오르고 화가 막 오르고 지금 죽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감정이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나한테도 실망하고 그래서 너 사람 좋아하잖아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안 될 때 또 실망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감정이 오를 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사람 안에는 감정 같은 게 뭐가 있냐면 확 누구든지 확 이렇게 올라오는 열받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차가운 마음이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는 거. 지금 내가 소리 지르면 손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손해야. 이거는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성적 판단의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마음을 상담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확 올라올 때 멈춰야 돼요. 그 뭐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게 뭐 새세기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셋 꼭 세라. 그러면서 심호흡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확 감정이 올라올 때 심호흡 하시면서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되게 잘 효과가 좋습니다. 심호흡을 올리면서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하면서 나를 내가 할 것 같은데? 열받을 때 중요해요. 지혜로운 맞아요. 마음. 그래서 항상 그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이 마음, 이 말, 이 행동이 정말 지혜로운 걸까를 늘 항상 상기하는 연습을 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아니,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평상시에 화가 나면 참아야 돼. 진짜 그만 좀 화를 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 하니까 뭔가 내 내면에 힘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요. 이분이 있어요, 지금 이미.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힘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그 순간의 충동적인 마음을 좀 버티실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나 10개 주고 싶어도 저 사람이 5개 갖고 싶어 하면 5개만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림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만큼 주는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 저자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약간은 좀 과도하게 대하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실패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낸다잖아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좋은 관계라고 봐야, 그러니까 그래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막 사연 단절이 아니라 편하게 사람은 못 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관계는 진짜 관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관계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는 경험이. 네, 그냥 막 웃어주면서 선물 사주고 하는 걸 하든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냉담하게 저기 굴든가 이 둘 줄만 할 줄 알지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뭐 나쁘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 네. 이런 태도로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뭐 그들을 향해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괜찮은 척을 자기가 네. 사실 마음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이 엉망이어서 그런 모습을 노력하는 게 싫은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은 이렇게 지내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모두에게 계속 솔직한 얘기를 네. 하고 막 최고의 일체감으로 막 네. 사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오며 가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는 얘기 계속 들려드리는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일반적으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어쩌면 라고 적정한 생각했어요. 지금 선을 네. 지키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내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면 지금 이게 다 그렇죠. 실패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좌절감이 있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다가갔는데 네. 그 모든 경우들이 실패가 실패하니까. 됐다면 실패만 했습니까? 뭐 사기도 상처도 네.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이야기 나누시고. 근데 거기서 조금 오픈했다가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맞아요. 내가 오픈해도 받아주는 어떤 그 작은 경험이 또 이 사람에게는 확 또 가깝게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때도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네. 어떻게 알아? 확인하고 저 사람이 3개만 받고 싶으면 3개만큼만 주는 연습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도 네. 같이 안 먹으려고 한다니까 너무 슬프네요. 말을 시켜도 모니터만 보고 있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의 문제, 관계 방식의 네.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바꿔 있다. 근원은 한번 사랑받기 졸업 문제를 반드시 아. 해결해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그거는 사랑받기 이걸 네. 졸업해야 된다. 네. 왜 내가 이럴까에 대한 대답은 꼭 촘촘하게 선생님 말씀처럼 그거를 찾아서 이해하고 꼭 수용하는 경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언니가 조현병으로 또 아프다고. 그러게요. 근데 언니는 네.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자기랑 비교도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니는 더 심각한 네, 상태인 거 편애를 같아요. 받으면 망가져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저는 눈에 띄는 게 뭔 줄 알아요? 과학고에서 끝났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네. 그 실패에 따라서 또 언니도 엄마 아빠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그렇죠.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는 이런 생각 거죠. 좀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참 진짜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흔히 겪는 그런 아픔은 아니고 정말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연락 꼭 주시고 네, 좋은 상담사 꼭 소개를 받으시고 매일 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네. 회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회신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그런 시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더 잘해보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문장이 진짜 많이 와닿아요. 저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마침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고 내 인생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랑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잖아요. 마지막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 이런 노인분들, 아이들, 나를 사랑할 거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그게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건강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면 나를 사랑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면서 이 사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어떤 게 사랑의 감정인지를 아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희망이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꼭 써주셔서 저희도 같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아주 따뜻한 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 적이 많았더라도 그럴 수 있었다. 나 그럴 수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었구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지금과 같이 저희가 정성껏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았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